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의 활동이 오늘 공식 종료되는 가운데 김기현 대표의 책임론을 두고 당내 공방이 치열합니다.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술렁이는 분위기 속에 이재명 대표가 정세균 전 총리와의 만남을 추진합니다. 중국발 요소 공급 불안이 이어지자 정부가 내년까지 할당 관세를 연장하고 제3국을 통한 수입은 물론 국내 생산시설 구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현재 추가 물량을 확보하면서 시장은 안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의사협회가 오늘부터 닷새간 총파업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벼랑 끝 전술로 풀이되는데 정부는 강제 복귀 명령 등 강경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상특보가 도입된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12월 호우특보가 강원도에 내려졌습니다. 강원 산간엔 대설특보도 발효되는데 두 가지 특보가 동시에 내려진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초강력 토네이도가 강타했습니다. 섬광을 일으키며 도시를 뒤덮은 회오리로 최소 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8만 가구 전기 공급이 끊기며 주민 불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BTS 멤버 RM과 B가 오늘 현역으로 육군에 입대합니다. RM은 새로운 영감과 배움의 시기가 될 거라며 잠시 안녕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내일 지민과 정국까지 입대하면 BTS 멤버 7명 전원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뉴스앤이슈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혁신위가 오늘 주류 희생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종합혁신안을 지도부에 보고한 뒤 활동을 공식 종료합니다. 사퇴론이 재점화된 김기현 대표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되는데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발 신당론에 술렁이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혁신위가 당 최고위원회에 종합혁신안을 전달한다고요? 그렇습니다. 혁신위는 오늘 오후 열리는 당 최고위원회의 종합혁신안을 전달한 뒤에 활동을 공식 종료합니다. 주류 용태론을 놓고 지도부와 갈등을 빚은 혁신위는 지난 후 마지막 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조기 해산한 상태인데요. 이후 김기현 대표 사퇴론 등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는 양상입니다. 부산 오선의 서병수 의원, 서울 종로구 출마를 선언한 하태경 의원 등 당일각에서는 김 대표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총선에서 서울 단 6곳만 우세하다는 비관적인 내부 판세 분석까지 공개되며 지도부의 위상은 더 흔들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도부 안에서조차 김 대표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최고위원은 오늘 아침 YTN과 통화에서 김 대표가 이 정도로 용퇴 분위기가 들끓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오늘 오후 최고위에서 정치적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기 사퇴론을 일축해온 김 대표는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 관계자도 오늘 YTN 통화에서 말을 아끼겠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 대표는 이번 달 중순쯤 공천관리위원회를 띄워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를 다잡고 또 본격적인 총선 체제 전환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혁신위의 이른바 희생안이 공천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던 만큼 공관위 인선 결과에 관심이 쏠립니다. 네, 이번에 민주당 상황도 보겠습니다. 비명계 구심점으로 떠오른 이낙연 전 대표의 제3지대 창당론에 좀 더 무게추가 기운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늘 공개된 한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민주당에서는 바람직한 정치를 하기가 어렵다. 대한민국을 위한 마지막 봉사로 다당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때가 되면 만날 거라고 언급했던 이 전 대표는 오늘은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과 회동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3지대 외연 확장을 위해 여러 해석과 물밑 접촉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국무총리였던 정세균 전 총리의 행보도 주목됩니다. 전 정 총리는 오늘 오후 김영주 국회 부의장 출판 기념회에 참석하기 위해 국회를 방문합니다. 대표적인 SK계로 꼽히는 이원욱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정 전 총리가 직접 입장을 낼지 주목됩니다. 내부 파열음을 넘어 신당론이 점차 힘을 얻자 의원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조금씩 나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를 필두로 한 지도부는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지만 이 전 대표는 사진만 찍는 만남은 의미가 없다며 사실상 선을 그은 상태인데요. 당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이 대표가 현 체제에 반발하는 세력을 끝까지 품고 갈지 아니면 결별 수순을 밟아야 할지 결단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조금 전 성남 서울공항을 출발한 윤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악수를 나눴고 이어서 정부 강요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김기현 대표, 윤재욱 원내대표, 그리고 김대기 비서실장 등 정부 인사들과 함께 출국 전에 인사를 나누고 김건희 여사와 함께 다시 또 전용기에 오르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3박 5일간 네덜란드에서 반도체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인데요. 현장엔 알렉산더 국왕과 함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동행합니다. 요소, 흑연 등 중국 자원 수출 통제로 공급망 불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아침 관련 대책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요소, 흑연 등 우리 경제 핵심 산업에 직결된 일부 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시설 구축도 언급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수입 차질에 사재기 조짐이 있었던 요소 상황, 현재는 점차 안정되고 있는데 물량이 추가로 확보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국내 업체가 베트남에서 5천 톤 수입 계약을 맺어서 확보 물량이 4.3개월분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 오전 경제안보 공급망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3국 대체 수입 지원을 위한 할당 관세 연장과 운송비 지원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제3국 대체 수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금년 말 종료 예정인 요소에 대한 할당 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하는 동시에 내년 4월까지 국내에 반입되는 물량에 대한 해상 운송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재정 지원하겠습니다. 네, 또 중장기적으로 국내 생산시설 구축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업용 비료 원료인 인산 이암모늄의 경우에 내년 5월까지 재고를 확보한 상황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할당 관세를 연장하고 수급 불안이 있다면 국내 기업이 수출하는 물량의 내수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차 전지 핵심 재료로 중국이 지난 1일부터 수출 통제를 시작한 흑연은 중국 의존도가 90% 이상입니다. 정부는 국내 흑연 생산 기반 구축과 3국 대체 수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갈륨과 게르마늄도 중국이 지난 8월부터 수출을 통제하고 있지만 대체 수입처 등을 통해 수급이 가능해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정부는 진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급망 기본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법 시행일이 내년 6월입니다. 정부는 컨트롤 타워 격인 공급망위원회를 설치하고 200여 개 경제 안보 품목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선도 사업자를 지정하고 기금을 만들어서 이들 품목에 대한 투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공급망 3법 가운데 2개 법안이 입법이 완료됐지만 자원안보특별법은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며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은입니다. 강원도에 특보 도입 이후 처음으로 12월 호우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현재 강원도 내륙과 산간에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인데 12월 호우특보는 1999년 특보가 도입된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호우특보와 대설특보가 동시에 내려진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기상청은 온도차로 강하게 발달한 저기압이 남부를 통과하고 여기에 지형적 효과가 겹치며 동해안에 강한 비가 내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기온이 예년보다 3, 4도가량 높은 고온 현상이 이어지면서 12월 강원도에 이례적으로 눈이 아닌 비가 온 것으로 분석된다고 기상청은 덧붙였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강경투쟁을 예고한 의사협회가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엄정 대응을 밝히면서 갈등이 고조되는 모습인데 의대 증원에 대한 여론을 고려해서 의사단체의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가 전 회원들에게 파업 의사를 묻는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주 내내 문자 투표를 통해 진행되는데
투표 결과 발표 여부와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또 설령 파업 찬성 여론이 높게 나온다고 해도 실제 행동으로 옮길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총파업 투표는 일단 정부와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보입니다. 사실 의사들이 공권력에 맞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의사들이 본연의 자리에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 자신들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의사협회는 지난주 대책위원회를 꾸린 후 대통령실 앞에서 철야 시위를 한 데 이어 오는 일요일에는 대규모 걸기대회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을 보이며 의사협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국민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면 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나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때도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파업이나 휴진에 대비한 진료 대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의사협회는 이번 주 예정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마주할 예정인데 내실 있는 대화가 오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의대 증원에 대한 여론을 고려해서 정부가 의사단체에 끌려다니는 모양새를 보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높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오늘 오전 전북 군산에서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미 군 관계자는 오늘 오전 군산 공군기지 인근에서 주한미군 F-16 전투기가 훈련 중에 추락했고 조종사는 비상탈출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군산 공군기지는 우리 공군과 주한 미 7공군이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북 경주의 5층짜리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나 주민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밖에도 밤사이 전국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권준수 기자입니다. 새까만 연기가 창문 하나하나에서 스며 나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불이 난 경상북도 경주시에 있는 5층짜리 건물입니다. 불은 3층에서 시작됐는데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50대 주민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연기를 마신 주민 8명도 긴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멀리 보이는 주택 한 채. 소방대원 대여섯 명이 지붕에 올라 연신 불을 끄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충청남도 부여군에 있는 가정집에서 화목 보일러에 불이 난 겁니다. 다행히 집안에 있던 부부는 바로 집 밖으로 뛰어나와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화목보일러 쪽에서 연통 과열돼서 그 남편이 밖에 나가서 담배 피우고 있다가 발견해가지고. 오늘 새벽 1시 20분쯤에는 대전 서구에 있는 15층짜리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베란다에 있는 김치냉장고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불이 번지기 시작한 겁니다. 불이 난 집의 일가족 3명은 긴급히 빠져나왔지만 40대 아버지는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이 났다는 소리에 아파트 주민 60여 명도 긴급히 대피했는데 소방당국은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관련해서 대표님 향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수고들 많으십니까? 연말까지 한번 민주당이 신당이 되는 그 기준에 최선을 다해보고
오늘의 정치권 이슈, 국민의힘 정미경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국민의힘 혁신이 조기 해산한 이후에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김기현 대표에 대한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지도부는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내부 목소리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김기현 대표 앞에서 무릎 꿇고 빌고 싶은 심정인데요. 김 대표에 대한 국민적 검증이 이미 끝났습니다. 근데 그동안 김 대표가 보여준 모습이 혁신을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방해까지 하면서 사실상 민주당의 엑스맨이 됐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김 대표가 계속 대표하면 땡큐, 만수무강을 기원한다, 뭐 이런 지금 조롱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기현 대표가 더 이상 버티면은 취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영어가 짧으니까 그냥 팝송 가사 하나 더. Save the best for last. 그러니까 뭔가가 그 굉장히 충격적인 요법이 들어가고 하면 그게 효과가 오래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유권자들 이제 우리 4월 10일 날 선거니까 그 뇌리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이 변하고 희생하고 누군가가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잔상으로 남아서 4월 10일 날 투표에 가게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글쎄 지금 하면 우리 같은 정치 환경에서 저는 그런 결단과 그런 뉴스들이 며칠 동안 유통이 될까라는 기술적인 생각은 해요. 일단 하태경 의원의 지적.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계속 대표직을 고수하면 총선 필패로 갈 것이다. 불출마 선언 그 이상 대표직 사퇴까지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이거든요. 어떻게 들으십니까? 뭐 저렇게까지 또 국회의원들이 서로 얘기하는 거는 조금 모양새가 그렇고요. 예. 지금 바닥 민심이 사실 좋지는 않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얘기하는 제안하는 여러 부분들이 국민 눈높이에서 맞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실현이 안 된 상태에서 혁신위가 물러나고 사실은 혁신위와 지도부는 어떻게 보면 한 몸인데 예. 국민의힘의 한 몸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물러난 게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 좋지 않으니까 사실 바닥 민심이 되게 안 좋으니까 그걸 이제 여러 가지 목소리로 지금 저렇게 나오고 있는 거니까요. 예. 결국은 김기현 대표께서 그 결단을 어느 순간에는 내리시겠죠. 그 결단을 내릴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결단을 내려라 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좀 기다려라 이렇게 갈등이 나오는 겁니까? 뭐 저는 여당의 상황이기는 합니다만은 일단은 그 강서 보궐선거 크게 치지 않았습니까? 예. 여당에서 왜 혁신위가 만들어졌는지 그 근본적 이유를 생각한다면은 예. 저는 좀 미안합니다만은 혁신위를 만들기 전보다 강서 보궐선거 전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아예 안 만들고 예. 그때 당시 이렇게 분출됐던 김기현 대표 체제가 아예 비대위 체제로 전환되고 김기현 대표 지도부가 그만두는 게 차라리 지금 상황 봤으면은 여당 내에서도 아마 그런 판단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나았지. 그 혁신위를 만들고 지금 시간이 상당히 2달 이상 끌지 않았습니까? 그 내부에서도 김기현 대표 체제를 연장하기 위한 시간 끌기용이라는 혁신위원회 발언이 나오고 또 사퇴를 하겠다고 외부에서 온 분들이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참 안타까운 상황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혁신위가 발족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이제 우리 국민들이 봤던 건 한 2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대통령께서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당이 여당답지 못했다. 결국은 당과 여당과는 관계, 지금까지 수직적 관계라고 돼 있는데 이게 좀 변화돼야 된다. 이게 어찌 보면은 국민 다수가 요구하는 그 보선에서 드러난 민심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전혀 혁신위 자체가 수용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혁신위원장이 대통령은 나라님이라는 말씀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본인이 주장한 혁신안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대통령실로부터 무슨 신호를 받았다 이런 말씀까지 하면서 스텝이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를 요구받았던 김기현 대표의 지도부와 영남 중진 친윤 의원들 전원이 거의 누구도 호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은 이미 혁신위로서는 할 수 있는 단계가 끝났다고 봐야 되겠죠. 시간만 좀 끌었는데 저는 대단히
여당 상황이 좀 쉽지 않은 상황까지 봉착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 그래픽으로 보시는 것처럼 김기현 대표에 대한 사퇴론, 책임론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의원들 보면 하태경 의원도 그렇고 서병수 의원도 5선인데 둘 분 모두 그 영남권 의원이다 보니까 왜 하필 또 영남권에서 이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것이냐, 공교롭게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영남권 의원님들이 국민의힘에 많아요. 예. 그냥 단지 그것뿐이다. 네, 그리고 예. 수도권에 사실은 의원님들이 별로 없으세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근데 또 그렇죠. 박대출 의원도 또 대구 초선 김승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책임론까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총구를 적을 겨냥해야 되는데 지도부를 흔드는 건 필패의 지름길이다 이런 목소리들도 공교롭게도 영남권 의원들인데 이 부분도 영남권 의원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이 당 내용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들으십니까? 우리 정비영 최고위원님이 좀 곤란하시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하태경 의원은 본인 지금 정치적 입지도 좀 꼬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부산에 3선 하셨는데 수도권 특히 서울로 이제 기득권을 내려놓고 희생하겠다 올라올 때는 상당히 저도 평가했습니다. 어디 가서 방송 가서 왜냐하면 그거는 쉽지 않은 결단이거든요. 자기 예. 지역구를 내놓고 특히 좀 편한 곳 아니겠습니까? 자기 당에서 강했던 곳인데 근데 이분이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고 저는 종로를 가는 순간 또 이건 뭐지 그랬어요. 저는 그거는 평가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울 지역구 중에 지금 국민의힘이 한 8곳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중에 자기 당 의원이 있는 종로 가가지고 출마하겠다고 하면은 그동안 얘기했던 기득권과 희생이 뭐가 되겠습니까? 예. 아닌 것 같고요. 서병수 의원이야 그동안 여러 가지 친윤과는 좀 색깔을 다른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의 어떤 결이 다른 김기현 지도부와 그런 입장을 내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박대출 전 정책위원장과 지금 대구 초선 전 이분은 전혀 모르는 분인데 대구 초선의 김승수 의원 이런 발언은 제가 느끼는 거는 지금도 국민의힘은 좀 많이 다르구나 정서가 지금 수도권에서 나오는 이른바 수도권 최근에 어느 한 매체가 49개 중에 6곳 정도가 우세하다고 해서 지금 대풍파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난리가 났는데 이런 말씀들을 하신 거 보면은 박대출 의원이야 경남 쪽 아무래도 국민의힘이 가장 강한 지역 양지죠. 이분은 또 김승수 의원은 초선이지만 대구 아닙니까? 예. 이런 분들은 공천을 받으면 국민의힘 공천을 받으면 사실 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곳이 의원들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 들었을 때 또다시 내부 총질이 나왔어요. 이 사태를 내부 총질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은 정말 국민의힘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 이 수도권과 예. 이 충청권 여기를 잡지 못하면 내년 총선이 아무래도 좀 불리하지 않겠습니까? 예. 거기 계신 분들하고는 정서상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이 충청도 쪽에서는 이대로 가면은 우리 여당이 국민의힘이 지겠다 이런 위기론이 분출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로 똘똘 뭉쳐야 된다. 예. 내부 총질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물론 뭐 국민의힘의 지지자들과 당원들 또 의원들께서 뭐 결정하실 문제지만 예. 일반 국민이 볼 때는 조금 이런 말씀들은 한가하게 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양지와 험지에 있는 의원들 사이에 어떤 정서상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분석해 주셨는데 지난 금요일 나온 그 갤럽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라는 의견이 35%였고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반대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라는 의견이 51%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이 두 차이가 16%포인트 차로 벌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경고하는 목소리,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를 바라보는 국민의힘은 또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거 여론조사 결과에 나오는 거는 결국은 그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예. 대해서 그 이제 별로 성공하지 못하고 물러났다는 그런 느낌이 이제 바닥에 깔리니까 예. 사실 그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이 여론조사에 저는 드러난 거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지도부의 어떤 결단이 필요하겠죠. 예. 근데 지금 조금 지역별로 좀 따져보게 되면은 TK 빼고는 이제 다 모든 지역에서 좀 많이 좀 포인트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에서도 6석 외에는 어려운 거 아니냐. 근데 또
따져보니까 TK 빼곤 다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말씀 드릴 때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왜냐하면 제가 아무래도 민주당 대변인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보다가 아 이렇게 뭐 지금 유리하게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해서 민주당이 또 뭐 좋아하는 거 아니야? 환호자격하면서 거만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살까봐 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절대 우리 민주당은 오만하거나 거만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아직도 넉 달 가까이 남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 민주당이 국민 정서와 다른 얘기하고 그러면 저희가 심판받을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도 지금 이 결과는 이런 생각은 듭니다. 아무래도 3년차 선거기 때문에 대통령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권의 심판 선고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 저희 주변에도 계신데 이분들이 2개 정도를 총선이나 총선 때는 본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러니까 대통령 중에서 지지율 중에서도 적극적, 뭐 긍정적 하는 거고 부정적인 지지율이 몇 퍼센트 넘는가. 한 55% 넘어가고 하면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좀 전에 이제 우리 앵커도 말씀하신 정부 지원론과 견제론에 있어서 이런 프레임이 있는데 지지율 차이, 이 차이가 어떤 건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에 갤럽 조사 이게 뭐 끝까지 유지될지 어쩔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장 여기 나온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당은 경계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수치가 나온 거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인유한 혁신이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보다는 대통령께서 좀 변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대통령 지지율과 이런 정부 견제에 많이 투영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부산 엑스포 그 참패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들을 우리가 아니 뭐 엑스포가 됐든 무슨 월드컵이 됐든 유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이 보는 건 정부의 태도, 정부가 그동안 국민들께 어떤 얘기했는지를 보는 겁니다. 저도 충격을 받았는데 저는 그 투표하는 당일날까지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대역전극을 얘기할 때 저도 믿었습니다. 저도 언론인 생활도 오래 했으면 저도 믿고 기대를 했어요. 그러면 부산 시민들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정말 실망했을 거예요. 여기 부분들. 그리고 대통령이 말씀으로는 많이 변한다고 하시지만 지금 총선 인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 아닙니까? 그 개각에 대해서도. 모두 총선 출마를 위해서 어찌 보면 경질과 책임을 물어야 될 장관들을 꽃가마 태워가지고 총선에 나가라. 다 보내버린 거예요. 이런 부분들. 뭐 방통위원장의 또 특수부 검사 출신의 선배 검사를 임명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이런 여론조사에 좀 많이 반영되고 있고 바뀌지 않으시면 앞으로도 한동안은 반영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신당 창당 움직임이 또 여론은 어떻게 작용할지도 궁금한데요. 지금 신당 창당 두고 물밑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날 뜻이 있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 둘의 연대, 이른바 낙준연합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아침 이준석 전 대표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저야 뭐 1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또 윤핵관 이런 사람들이 저를 신나게 두들겨 때려가지고 그게 이미 축적된 상태지만은 이낙연 대표는 아직까지 국민들이 이낙연 대표가 당한 게 뭐지? 이걸 좀 약간 물음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체제로는 선거 승리가 어렵다라는 주장에 근거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이견을 얘기하시는 거라면은 그럼 뒤집어 말하면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면은 뭐 잘 될 수 있다라는 얘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인지 아니면은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궤가 다릅니다. 최종적으로 뭔가 결렬이 돼가지고 이런 강한 어조를 쓰시는 건지 아니면 이게 먼저 치고 나오신 건지는 저희가 나중에 가봐야 알겠죠. 네, 정비영 전 최고께서는 이 낙준연합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무슨 기대감 이런 거 없고요. 일단 이렇게 봐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과연 신당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봐왔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성격상 무언가를 막 치고 나가서 그림을 막 그린다? 이게 여태까지 본인이 보여준 그런 모습과 맞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만 좀 세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본인을 따랐던 사람들이 지금 다 죽게 생겼잖아요. 지금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제가 봐도. 그러면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지금 완전히 다 됐고 모든 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잖아요. 공천권. 살생부 아마 다 쥐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낙연 대표를 도왔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을 게 뻔한 건데 그분들이 이낙연 전 대표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왜 가만히 계시냐. 분명히 이 얘기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는 그냥 말을 세게 하면서 뭔가 좀 하려고 하지만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모르겠습니까? 아유, 저렇게 세게 말만 하는 거지. 뭐, 나가서 뭐 신당 차리겠어?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제 점점 뭔가 진짜 나갈 것처럼, 신당을 만들 것처럼 이렇게 움직임이 있잖아요. 여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조응천 의원하고 이낙연 전 대표가 만약에 힘을 뭉치고, 거기서 만약에 밖에 나가서 신당을 만든다? 이건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그 원칙과 상식, 그 비명계 모임과 함께 힘을 합친다면 또 그렇죠. 근데 그중에 조응천 의원을 약간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는 민주당 내에서 만약에 비명계 중에 한 명을 살린다라고 하면 그게 조응천 의원이 될 거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지만 그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조응천 의원한테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왓츠롱 뭐 이러면서 그건 왜 그렇겠어요? 아까 요 소문과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전화한 거하고 연결이 되면 결국은 조응천 의원 하나 살려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응천 의원이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와 힘을 합쳐서 그다음에 지금 그 비명계로 거론되는 의원들이 모여서 만약에 한 20명쯤 밖에 나와서 교섭단체를 만들었고 신당을 만든다? 그거는 파괴력이 있겠죠. 그래서 그 지점이고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하고 만난다? 제가 볼 때는 뭐 만나서 뭐 신당 뭐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여기저기 만나고 막 이래야지 언론에서 막 써주고 기대감도 높아진다고 하고 이러니까 그냥 이건 만나는 거지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민주당 이야기하니까 발언에 힘이 조금 실리시는 거 같아요. 물론입니다. 이때를 기다렸습니다. 소문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근데 그 소문이야 소문이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 우리 당 같은 경우는 지금 공천 그 룰이 시스템 공천 룰이 다 지난번 총선 때와 유사합니다. 똑같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정인을 뭐 컷오프를 시킬 그 방법이 없어요.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한. 그 경선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뭐 조응천 의원님 같은 경우는 뭐 네 분 중에 한 분을 굳이 그거 뭐 조금 설득력 떨어지는 얘기고요. 자기들이 모두 경쟁력이 있으면 모두가 경선을 통과하면 다 공천받고 출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제가 아는 이낙연 전 대표도 저는 지금도 어떤 민주당에 대한 애당심, 정말 민주당에 대한 사랑이 그 누구보다도 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당을 떠나서 탈당을 해서 새로운 분당까지 생각하는 당을 만든다는 건 저는 여전히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본다면 지금 또 우리 언론에서 낙준연대인가요? 이름을 붙였는데 저 연대는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성은 저는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저는 이낙연 전 총리께서 이제 대표께서 그 문재인 정부 때 세 분의 총리 3총리 연대 나올 때도 어디 가서도 정말 0%에 가깝다. 제가 세 분 다 잘 알아요. 근데 세 분이 이렇게 뭉치기도 쉽지 않은 각자의 성향들이 있고 여러 가지 지향점이 좀 다릅니다. 당내에서도 그래요. 근데 지금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손을 잡아서 새로운 당을 만든다.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게 특히 일개 무슨 국회의원도 아니시고 두 분 다 집권당 대표를 하신 분들이고 어떤 정치적 비중이 크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두 분이 뭉쳐가지고 당을 만들고 할 때는 가치와 철학, 공통의 정책도 필요한 겁니다. 예전에 한번 비등한 예로 안철수 의원이 당시 유력한 대선 후보다 보니까 나오셔가지고 국민의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유승민 전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 계시는 바른미래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두 당이 합당까지 하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서 바른정당인가요? 만들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어느 정도의 그래도 진보보다는 보수 쪽에 가까운 분들의 어떤 스펙트럼을 가지신 두 진영도 만나가지고 결국 결과가 좋지 않았는데 지금 이낙연 전 대표와 저는 이준석 전 대표는 물론 두 분이 만나실 수야 있겠죠.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같이 하는 일은 그 아무리 정치가 뭐 상상이 가미되는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건 너무 과도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도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내에 대한 발언 혹은 대통령실에 대한 발언이 세질수록 신당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혹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민주당도 지금 비명계 원칙과 상식에서는 나치당을 닮아가고 있다. 오늘 아침 인터뷰를 보면은 히틀러처럼 행동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다 보니까 발언이 점점 세지면 결국에 탈당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우리 당원 250만 명의 당원뿐만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당대표와 선출직, 당대표도 선출되신 분이고 선출직 지도부가 모두 앉아있는 자리에서 의원총회는 비공개 때 그 수시로 나왔습니다. 나치 발언은 안 나왔지만 그만두라는 얘기 제법 했어요. 그런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밖에 나와서 또 하긴 하셨습니다만. 근데 당대표와 선출직 지도부인데도 나치당, 좀 전에 말씀 히틀러 얘기하셨잖아요. 그런 정당이 정말 민주정당 아닙니까? 그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뭐 민주주의를 안고 당내 민주주의가 안 돼서 질식해가고 있다는 분들이 저기 질식해가는 사람들 모습입니까? 저는 솔직히 뭐 당 대변인을 떠나서 민주당원으로서 되게 불쾌했어요. 제가 지금 나치당 당원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좀 과도한 표현을 쓰신 건데 그 정도도 합니다. 우리 당에서는 당대표 앞에서 그만두라는 얘기도 하고 나치당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어디 가가지고는 우리 민주당이 지금 민주주의가 당내 민주주의 질식하고 있다. 그럼 그걸 믿는 국민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저는 그래서 저렇게 발언 수위를 높이는 다 이유가 있겠죠. 공천 이제 선거 때가 다 됐고 하기 때문에 여러 말씀들 하십니다. 전 저희들이 지금 지도부나 당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새겨드려야 할 말씀도 많다고 봐요. 저 몇 분들의 얘기가. 그래서 새겨듣고 도움되는 얘기는 분명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런 얘기도 서슴지 않고 언제든지 하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아니 당대표가 저 단식하고 있는데 비루하다는 비판까지 하신 분들이에요. 저분들이. 그래서 그런 말씀들 다 지금까지 숱하게 내뱉지 않았습니까? 제가 뭐 지금 당 대변인이니까 더 이상 반박을 하지 않습니다만 본인들 지금까지 하신 말씀 좀만 돌아보면은 당원들한테 미안한 얘기도 많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미견 전 최고께서는 조응천 의원을 주목해야 된다 하셨는데 비명계 움직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비명계는요. 지금 우리 대변인께서 민주당 대변인께서 저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어떻게 들리냐면 그냥 이재명 편이구나. 그냥 이재명 편에서 얘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들려요.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 그러면 그 비명계 입장은 뭐냐. 왜 낫지라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지금 이재명 대표를 호위하고 있는 사람들 다 공천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재명 대표한테 찍히면 공천 못 받는다. 뭐 다 그렇게 말해요. 여의도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숨 죽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낫지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는 우리는 자유롭게 얘기해. 자유롭게 얘기하면은 지금 누가 자유롭게 얘기합니까? 이재명 편 드시는 분들은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사실은 그 부정적인 얘기를 이재명 대표한테 사퇴하라고 하시는 분들만 사실 올바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국민들께서 바라보고 계시는 입장인데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그 비명계 입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 거예요. 신당을 만드는 방법 아니면은 무슨 뭐 신당 아니면 그 내부에서 본인이 뭐 계속 목소리를 내면서 자기가 공천받는 방법인데 그게 뭐 쉽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조응천 의원을 왜 눈여겨봐야 된다고 보냐면 조응천 의원도 본인이 알 거예요. 자기는 공천 받을 수도 있다라고. 만약에 경선을 하면 민주당의 당원들이 조응천 의원은 살려주라는 얘기 아니야?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조응천 의원한테만 전화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선에서 본인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조응천 의원이 이낙연 대표와 나머지 비명계 의원들하고 같이 의기투합해서 신당을 만든다. 그러면 저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비명계에서 특히 오늘 뭐 이원욱 의원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그 제명인의 마을 거기 이장직을 사퇴해야 된다 이런 요구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가운데 지금 그 개혁의 딸, 좀 개딸이라고 해서 강성 지지층을 불렀는데 지금 이 제명인의 마을 개설자가 이제 그 명칭 공식 파기한다.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지만 대신에 민주당 지지자로 명명해 주시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조금 강성 지지층들이 이재명 대표와 그 어떤 목소리를 좀 너무 내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꼈다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런데 일단 두 가지를 좀 분리해서 보면은 저는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른바 비명으로 이렇게 지칭되는 분들 중에 일부는 전임 정부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강력한 팬덤의
지지를 많이 받거나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기자 때 봤었고 많은 우리 국회 출입하는 우리 당을 출입하는 기자들도 그런 점 때문에 좀 흔쾌하지 못하다, 비판의 소지가 많다,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얘기들을 기자분들이 많이 합니다. 저는 제명인의 마을 가지고 계속 뭐 일반 우리 전혀 정치에 관심 없는 국민들 보면은 어디 지금 행정구역상 제명인의 마을이 있고 거기에 실제 이장을 이재명 대표가 하는 줄 알겠어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들 좋아가지고 만든 인터넷 커뮤니티입니다. 제가 어디 가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아니 그러면 제명인의 마을에 제명이가 있어야지 민순의 마을에 민수가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 제명인의 마을에 제명이가 없고 민순의 마을에 민수가 없으면 그게 무슨 마을입니까? 그거 가지고 본인도 하나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좋은 당원들 인기 받으면 자연스럽게 생길 거예요. 더 큰 정치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과도하게 본인들 좋아서 모여있는 지금까지 유력한 정치인들이 어떤 팬덤이 없는 분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다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과한 부분들은 서로가 좀 자제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하고 그 유력한 정치인이 자제를 당부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은 그 자체를 과도하게 매도하는 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과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 개딸이라는 부분들은 좀 오염이 많이 된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딸을 확 줄여놓으니까 좀 약간 되게 부정적으로 들리잖아요. 개딸? 이게 뭐지? 하는데 이게 실제로 이분들이 대선 끝나고 모여서 대선수 친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자고 자발적으로 모이신 분들이에요. 자기 돈 써가면서 이분들은 개혁의 딸 이렇게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개딸로 줄어지면서 뭐 지금의 보수 진영이나 여당 또는 당내 이제 좀 비명 쪽이랄지 이런 분들로부터 과도하게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더 이상 쓰지 말자. 저는 개딸 말고 다른 좋은 얘기 명칭이 있으면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적반하장이라니까요. 개딸을 우리가 쓰냐고요. 국민들이 개딸을 쓰냐고요. 지금 개딸을 맨 처음에 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지금 개설자들 개설자가 만든 거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입에서 개딸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본인들이 얘기한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걸 갖다가 쓰지 말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처음에 개딸 얘기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저를 포함해서 방송에서. 아니 세상에 남의 집 이쁜 딸들을 그냥 이건 금지 오겹도 그런 금지 오겹이 없어요. 얼마나 예뻐요. 근데 이거를 갖다 우리 딸들을 갖다 개딸이라고 부르냐고. 절대로 이런 거 쓰면 안 된다고 한 사람이 저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언론에서 그 단어는 쓰지 말자 그랬었다니까요. 처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딸, 개딸 이렇게 계속 쓴 사람들이 민주당이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걸 지금 쓰지 말자.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 거예요? 자기네들 스스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국민들께 얘기하는 거예요? 쓰지 말라고. 아니면 언론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되면은 반성부터 먼저 해야 된다니까요. 다 무릎을 꿇고 이제 우리는 개딸이라는 거 이거 잘못된 말이니까 이런 줄임말은 쓰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반성하고 있으니 이제 앞으로 쓰지 말아주세요. 뭐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되지. 마치 그것도 책임을 자기네들은 없는 것처럼. 마치 이 개딸이라고 말하는 지금 현재 언론에서 말하고 이렇게 패널들이 나와서 얘기하면 그걸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처럼 지적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줄이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줄여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부정적인 입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원래 출발을 할 때 아니 제가 좀 오늘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처음 출발을 할 때가 어느 되게 유명한 그 TV 프로그램인가요? 그 유명한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1987인가 88. 그 프로그램에서 이게 차용돼 가지고 그분들이 썼더라고요. 지금 이거를 좀 많이 오염돼 쓰지 말자고 하는 거는 그 커뮤니티에 처음 쓰던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말씀은 이걸 처음 써졌을 때 이게 좋은 의미로 많이 쓰였지 않습니까? 힘을 주고 본인들도 열심히 하겠다는 어떤 서로가 좋은 의미로 했는데 지금 이게 많이 부정적으로 쓰이고 있으니까 이쪽에서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무슨 민주당이 지금 쓰지 말자고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슨 적반하장이라고 민주당을 요구할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민주당도 잘못했죠. 아니 이재명 대표가 개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이재명 대표부터는 안 쓸 테니까 잘못했다 사과드리는 게 국민들께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은 싹 빼놓고 마치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듯한 태도.
그거는 아니다. 제가 그리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비빔냉면을 비냉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개혁의 딸 그래서 개딸. 아니 처음에 좋게 썼다면서요. 그렇지만 좋게 쓴 게 아니라니까요. 개딸이라는 단어 자체가 일단은 마음에 맞지가 않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제명인의 마을 얘기하셨죠. 아니 너네도 부러우면 그냥 마을 만들어라. 그렇게 하면 되지 않냐. 당원들이 지지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마치 부자들이 니네도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식당 가갖고 호텔에 가서 밥 먹어. 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께 개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제명인의 마을 부분은 비명계들이 계속 요구해 왔잖아요. 제명인의 마을 없애야 된다고. 왜냐? 그걸로 인해서 그 극성 지지자들이 그 수박이라고 비명계 의원들을 얼마나 많이 모욕 주고 명예훼손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멈추셔라. 이렇게 말씀드려요.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정미경 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22대 총선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가운데 경찰이 선거사범 단속 체제를 가동합니다. 경찰은 금품 수수나 허위 사실 유포, 공무원의 선거 관여, 선거 폭력, 불법단체 동원 같은 유형을 5대 선거 범죄로 선정했고 특히 SNS를 통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수사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착용만 허용하는 선거 표지물을 머리 위로 들고 선거운동을 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부산 해운대구청장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 선거 표지물을 머리 위로 들고 선거운동을 한 강무길 부산시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초과 근무 수당 지급을 제한했다가 청장까지 사과했던 경찰이 이번 달에는 예년 수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간담회에서 지난달 감축 계획을 현장에서 잘 따라줬고 예산 예비분을 잘 활용하면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룹 에이티즈가 정규 2집 더 월드 에피소드 파이널 윌로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1위에 올랐습니다. 에이티즈가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K-팝 그룹으로는 BTS, 슈퍼엠, 스트레이키즈, 블랙핑크,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뉴진스에 이어 7번째입니다. 이순재, 신구 등 원로 연극인들의 모임인 대학로 연극인 광장이 올해의 연극인상 수상자로 이경성 배우를 선정했습니다. 대학로 연극인 광장은 이경성 배우가 2017년 초연한 후 3차례 공연된 텐마루가 있는 집에서 아내와 엄마로 출연해 섬세한 생활 연기로 어떠한 역경도 의연하게 이겨내는 여성의 힘을 보여줬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의 RM과 B가 오늘 현역으로 육군에 입대합니다. RM은 팬덤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지난 10년간 방탄소년단으로 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며 이 시기가 우리 모두에게 낯설고 새로운 영감과 배움의 시기가 될 거라 믿는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B는 지난 5일 위버스 라이브에서 설렌다면서 같이 군대 가는 친구들이 자신보다 어릴 수 있겠지만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새로움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내일 지민과 정국까지 입대하면 방탄소년단 멤버 전원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됩니다. 초강력 토네이도가 미국 테네시주를 강타해 적어도 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8만 가구 넘게 전기 공급이 끊겼고 플로리다와 알라베마, 버지니아주 등지에는 토네이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검은 회오리가 섬광을 일으키며 하늘을 덮습니다. 토네이도가 지나가면서 천둥 번개를 동반해 폭발이 일어납니다. Oh my God. 미 중남부 테네시주를 덮친 초강력 토네이도로 주택과 차량이 뒤집히거나 박살나고 나무는 휘었습니다. It just sounded like an explosion went off. You could hear stuff flying everywhere. It was crazy. It's crazy. It is terrifying. 지금까지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이동식 주택이 날아가 다른 주택을 덮치면서 안타깝게도
이 집에 머물던 엄마와 아기가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신주가 바람에 쓰러지면서 한때 이 지역 8만이 넘는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We have been working very closely with Nashville Electric Service. They are still trying to restore power to 26,000 Nashvillians. 테네시주는 지난 4월에도 토네이도 피해를 입어 17명이 숨지는 등 토네이도가 거의 해마다 강타하는 곳입니다. 토네이도가 미 동부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버지니아, 플로리다, 알라베마주 등지에 토네이도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잠비아에서 처음 보고된 탄저병 인간 감염 의심 사례가 지난 5월 이후 11월 20일까지 사망자 4명을 포함해 684건이 WHO에 보고됐습니다. 탄저병은 인간과 동물이 모두 걸릴 수 있는 전염성 질환으로 치명률이 5에서 20%에 이르며 소와 양, 염소 등 반추동물이 탄저균에 감염되고 이 동물들을 사람이 접촉했을 때 전염됩니다. 올해 수능에서 수학 1등급을 받은 수험생 97%가 이과생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이과생들의 이른바 문과 침공이 이어질 전망인데 정시에서 유리한 전형을 찾기 위한 전략 짜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70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빈자리 없이 가득 찼습니다. 대입 정시 지원 전략을 소개하는 입시 설명회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실제 점수로 어디를 지원할 수 있는지입니다. 제가 받은 성적으로 배치표를 보고 이제 어떤 대학, 어떤 과를 지원할 수 있을지 잘 고민해보고 싶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올해 수능 수학 1등급 학생 가운데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한 이른바 이과생은 97%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이과생이 문과에 대거 교차 지원하는 이른바 문과 침공이 올해도 재현될 전망입니다. 어려웠던 수능 때문에 수시에서 최저 학력 기준을 못 넘은 학생도 많을 것으로 보여 정시 모집 인원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그래도 좀 잘 본 것 같아서 그래서 약간 정시 지원에 도움을 좀 받으려고. 공통으로 나오는 조언은 영역별로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잘 분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유리한 점수를 얻은 영역에 반영 비중이 큰 학교에 지원해야 합격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탐구 영역은 선택 과목에 따라 점수가 다른 만큼 대학별 변환 표준 점수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권 대학은 주로 가나군에 몰려 있어서 사실상 지원 기회가 2번이란 점을 고려해야 하고 중위권은 3번의 복수 지원 기회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 2024학년도 정시 대학 입학 정보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128개 대학이 참가하며 학생들은 참여 대학의 전형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대입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입시 정시 전형에 맞춰 정부가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고액 입시 상담을 제공한 업체 2곳을 고발 또는 수사 의뢰 조치했습니다. 또 내일부터 내년 2월 16일까지 불법 대학 입시 상담과 교습비 과다 청구를 비롯해 거짓 과대 광고 여부 그리고 입학 사정관 경력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등 내륙은 약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반면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강원도에는 강하고 많은 눈비가 집중되면서 대설특보와 호우특보가 동시에 발령 중입니다. 내일까지 영동 많은 곳에 150mm 이상, 경북 동해안에도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강원 북부 산간에는 최고 50cm의 폭설이 예상됩니다.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는 최고 40에서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전국적으로 바람도 비상입니다. 특히 해안가와 산간을 중심으로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고 아침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10도, 대전 13도, 강릉 9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비교적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주 후반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 이후에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